이제 칼라일 그룹 공동 창립자이신 데이비드 루빈스타인이 말씀하신 거는 정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충돌이다. 우리는 당신의 더 나은 은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적절하게 워킹하지 않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불평등은 더 심화가 된 거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솔루션은 대안이 없다. 공유해야 한다. 부를. 돈을 벌어야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I와 에너지다. 에미레이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돈을 계속 줘요. 애 한 명 낳으면은 3억씩 준대요. 직장에서 월급을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나라가 3천만 원씩을 돈을 더 준대요. 대학 가도 돈을 계속 줘요. 결국은 저런 방식으로 선진국이 되거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불평등을 심화를 없애는 방법은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의 핵심은 AI와 에너지다. 데이버랩의 케빈강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서서 하는 진행이었다면 조금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방금 했어요. 바지가 굉장히 멋지시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시겠지만 핑크 바지를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요. 네, 오늘 어제 예고해 주신 것처럼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어저께 제가 리스크 온 쪽으로 좀 바뀌는 그렇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비돼서 어떤 리스크가 좀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있을까. 지금 저희가 맨날 뭐 물가 얘기도 하고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큰 리스크들, 여기서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려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폭락했을 때 살 돈이 있어야 된다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지금으로 보면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만 안 일어나면 뭐 괜찮을 것 같잖아요. 네. 느낌상. 지금 지금 분위기는 분위기는, 지금 네. 분위기는 뭐 인플레이션만 안 일어나면 뭐 이대로 가겠네. 정부 좀 가겠네. 뭐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 분위기로 너무 또 쏠려가면 이제 빠질 때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한쪽으로 경계해야죠. 치우쳐지면.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넥스트의 리스크가 있다고 지금 이제 글로벌리 유명하신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해서 보겠습니다.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영어로는 익스트림 마켓 셋업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투매예요, 투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테일들이 갑자기 투매를 던져서 이제 그 코비드 때 급락했던 것 같이 아예 폭락을 하는 20% 정도 폭락을 해버리는 사태. 그게 첫 번째 빅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거는 사바 캐피탈 CIO인 분, 보아스라는 분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칼라일에 있는 루빈스타인 창업자예요. 칼라일 그룹이라고 이제 그 글로벌 사모펀드 중에 제일 크고 별의별 거 이제 공항도 샀다 팔았다 하고 연기금들을 커버하고 이러는 이제 굉장히 센 네. 굉장히 큰 헤지 펀드라고 보시면 될 대체 투자 쪽 관련해서나 주식이나 뭐 이런 칼라일이 우리나라 한미은행, 시티은행에 팔고 뭐 이랬던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코파운드인데 그분께서 얘기한 거는 그 불평등의 심화. 그래서 뭐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불평등의 심화의 부분을 어떻게 이제 투자에 이분은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거가 이제 넥스트 빅 리스크다라고 얘기했고 이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네. 그 부분을 가지고 포커스를 해서 딱 세 개를 어허. 찍어서 한 사람이 하나씩을 고르라 그랬나 봐요. 네. 블룸버그에서. 그랬을 때 그거를 하고 찍었고 네. 지금 주가 올라왔는데 그럼 다음번에 올 가장 큰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것들을 이제 각각 인터뷰한 거를 모아서 기사를 쓴 거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는 시티 프라이빗 뱅킹 글로벌 총책임자인 아이다 리우라는 분께서는 차이나 텐션 이것도 뭐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네. 그 세 가지가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넥스트 빅 리스크다라고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것서부터 살짝 보면은 보아스라는 이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연준이 다양한 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막았다. 그래서 잘 막았다. 근데 그거의 가장 원천은 뭐냐면 저금리랑 돈 찍기. 두 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냥 근본적으로 가장 쉽게만 얘기하면 네. 돈 계속 찍어서 그냥 내려가는 거 계속 돈 집어넣어가지고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게 막았다라는 거죠. 돈의 힘으로. 네, 돈의 네. 힘으로. 근데 지금 현재는 고금리 상태가 됐고, 그렇죠? 인플레 때문에 고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네. 그는 이 상황 하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버틸 수 있겠냐. 그래서 여기서 못 버티는 기업이 나와서 고금리 때문에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면, 그랬을 때는 과거와 다르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푼다 그래서 해결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 돈을 줄여놓은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면은 진짜로 이제 미국이 헤게모니를 좀 잃거나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을 포함해서 국가 부채가 너무 커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GDP 대비 국가 지금 적자 부분도 굉장히 커지고 있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피지컬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돈이 풀어짐에 따라서 이번에 장이 올라온 거다. QT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번에 상승 부분을 또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유튜브에 여러 군데 네. 찾아보시면 그게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요. 가장 이제 어저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사 리포트들에서 이제 계속 베어리시하게 얘기했는데 장이 올랐잖아요. 익스큐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익스큐즈를 찾은 게 바이든이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 IRA들 이런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굉장히 돈을 찍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야. 자기네가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어.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 분이 얘기한 거를 겹치면 결국은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주식이나 경기 자체를 올린 거야라는 거죠. 이번에 올라온 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않은 이유에 네.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의 얘기는 그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 대안이 없는 거죠. 여기서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돈의 힘으로 더 이상은 할 해결이 어렵다. 상황도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 또 하나의 이분이 이제 지적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리테일들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사모펀드, 뭐 CLO, 정크본드 이런 것까지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이제 정크본드, 이제 정크 대출들, 신용등급 낮은 대출들, 또 CLO, 뭐 이런 사모펀드들, 스펙 이런 것들을 투자를 못하게 했었어요. 개인들은. 왜냐하면 불안전 판매 이슈가 있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지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 ETF는 다 상장이 돼 있어요. 정크본드 ETF도 있고 뭐 대체 자산 ETF도 있고 그러니까 막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그걸 다 사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스펙도 사고 있고 거기다가 개인들이 밈주식을 봐라 이거예요. 걱정 마라. 매도세는 살 타이밍이다. 이걸로 해서 결국은 개인들이 다 몰아가서 그 리스크 에셋들을 다 담았는데 결국은 그 리스크 에셋들이 폭락을 하는 상태가 됐을 때 코비드 때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려가기 시작해서 개인들이 투매를 던지면 20, 30%는 며칠 내에 훅 간다. 그러면은 투매가 투매를 부르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리테일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정크본드들이나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ETF이긴 하지만 그 금액이 커졌을 때는 환매해서 일어나는 매도가 계속 나오면 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저런 종류의 ETF들이 투매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넥스트 빅 리스크로 골랐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리스키한 에셋을 ETF라는 형태로 묶어서 많이 샀기 때문에 이게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도미노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리스크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런 투매, 밈주식 이런 걸 찾아도 한 달 내에만 해도 지금 이런 정도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크 랠리로 활개치는 밈주식 그 다음에 게임스탑서부터 ETF까지 그 다음에 줄어드는 미국 침체 가능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 투자할까 해서 보면은 정크본드, 원자재 ETF, 미국 국채 팔아서 이런 것들을 사기 시작했다. 특히 AI 매니저들. 네. AI 매니저라는 게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리 이런 거에서 ETF들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지금 이제 시스템을 돌려서 찾아보니 저런 걸 사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이제 그분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나왔을 때는 리스크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라일 이제 그룹 공동 창립자이신 루빈스타인께서 데이비드 루빈스타인이 말씀하신 거는 정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충돌이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미국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더 나은 은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코멘트를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적절하게 워킹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이분이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와 한 가지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신흥시장 국가들 이게 결국 중국 브릭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도 우리도 세계 시장에서 더 영향력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유엔이나 세계은행 이런 데도 우리도 통제권을 좀 갖고 싶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이제 이 갭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미국 주식만 오르잖아요. 중국 주식 못 오르고. 네네. 그다음에 돈도 얘네는 더 찍었고 얘는 더 찍으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찍겠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치니까 기본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있고 이거의 맨 끝은 전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나 지적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부는 미국 정부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출을 줄이지도 않을 거고 세금을 인상하지도 않을 거고 IMF의 구제금융도 신청하지 않을 거다. 거기다 채무 불이행도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돈을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결국은 오히려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이 일어났냐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이제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불평등은 더 심화가 된 거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솔루션은 대안이 없다. 이거는 정말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를 더 성장을 빨리 시켜서 그거를 부를 유지한 거를 다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다시 공유해야 한다. 부를. 그러려니까 돈을 벌어야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된 게 결국은 또 AI와 에너지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마무리를 지시더라고요. 저도 AI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한 게 AI가 과연 불평등을 해소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더 심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갈등이 순간 근데 이제 오더라고요. 로봇세 뭐 이런 네. 거 들어보셨잖아요. 로봇세, 예, 세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서 그거를 소비자에게 그냥 돈을 줘서 돈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돈이 없는 이제 좀 아래쪽에 있는 네네. 부분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쪽으로 세금이나 이런 투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두바이 같은 경우는 에미레이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돈을 계속 줘요. 예를 들면 이제 애 한 명 낳으면은 3억씩 준대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월급을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나라가 3천만 원씩을 돈을 더 준대요. 너가 일도 하는구나. 일을 안 해도 돈을 충분히 나라가 주고 있는데 일까지 하니까 돈을 더 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UAE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인구가 9% 정도가 국민이고 92%가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 사람들은 석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국민들은 그냥 돈을 계속 줘서 쓰게만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간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대학 가도 돈을 계속 줘요. 네가 그냥 놀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공부까지 한다고? 돈을 주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일까지 열심히 한다고? 돈을 더 주고 아기를 낳아서 계속 인구를 늘린다고? 돈 더 주고 이런 나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생각은 결국은 저런 방식으로 선진국이 되거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그 돈이 많은 쪽에서 결국 그 돈을 아래쪽에다 줄 수밖에 없는 정부를 통해서 주던 뭐 기부 형태로 주던 어떤 형태가 되던 그 형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부가 축적이 되지 않으면 내려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불평등을 심화를 없애는 방법은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효율성이 높아지게 그거에 있어서의 핵심은 AI와 에너지다. 그리고 논리상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일할 곳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로봇세를 걷어서 뭐 소비할 수 있게 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쪽에 포커스된 것들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논리는 알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네. 유튜브에 좀 남겨주세요. 근데 AI로 인해서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건 네. 엄청 뭐 인정을 하는데 네, 로봇 AI 뭐 이런 이미 부분들. AI를 하고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 사이의 불평등도 엄청 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은 AI가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산성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도 물음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들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력보다 더 좋지 않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직도 실제로 경제성에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수익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냐라고 던지면 아직은 하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이 진짜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도로 개발이 됐어야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 얘기 너무 많이 했네요. 어쨌든 네. 불평등 심화가 이슈다. 이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불평등 심화라는 것들 가지고서 뉴스를 바로 검색만 해도 최근에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가계부채 세 번째로 많은 한국, 뭐 성장률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 심화, 우리나라조차도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는 리포트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있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뉴스화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정책으로 돈을 쓰는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이 증가가 최소화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가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네. 추경호 기재부 장관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모두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을 늘린 거다라는 거잖아요. 보조금 같은 걸 많이 줘서. 근데 예를 들었을 때 그 미국에서 바이든 예를 들면서 중국이랑 한국 엄청 많이 준다 보조금. 그러면서 우리도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익스큐즈를 했더라고요. 재정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차트들도 외국계 리포트에서 쭉 나왔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비교를 해보면 결국 미국도 재정 지출한 거에 대한 익스큐즈를 하고 있고 네. 그런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불평등 심화라는 부분들 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슈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차이나 텐션, 그러니까 미중 갈등인데 이분은 전쟁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대만 문제가 제일 문제다. 예, 잘못해서 미중 사이 나빠지다가 대만에서 이제 진짜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생기면 그건 진짜 문제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우위를 분명히 대만이 가지고 있고 이분이 얘기한 거는 거의 한 80% 정도가 대만 의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가상영신, 로봇, 뭐 기술적 발전에 필수적인 상황이고 그걸 대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국 안에서 너무 가까이 있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뭐 어쨌든 뛸래야 뛰기는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대만을 거의 키를 놓고서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 거기에 반도체가 있고요. 거기에 또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또 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신흥시장은 이분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시티 프라이빗 뱅킹이기 때문에 보통 프라이빗 뱅킹에서 팔 때 항상 자산 배분을 신경을 써요. 그래서 미국에 너무 쏠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저의 느낌은. 그래서 이분은 얘기하면서 선진국에 비해서 40% 정도가 디스카운트 돼 있다. 이머징 마켓이.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미국 달러가 정점을 찍었고 이머징 마켓들 신흥시장 쪽이 상승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이러나 저러나 빅2다. 시간이 지나가면 인도나 중국은 미국의 GDP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인구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인도가 발전하는 속도 대비가 지금 이제 뭐 빠르고 이전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없어진 상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포인트를 지적했던 거는 리어쇼링. 그래서 멕시코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걸 생각해봐라. 공급망 이슈 생기면서 그것처럼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결국 다각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이 자꾸 이제 제재를 당하니까. 네네. 우리나라랑도 이제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차 전지 이런 것들 맞아요. 어떻게 껴서 들어가 보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들도 수혜를 볼 것이다. 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봐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계속 이분은 신흥시장 쪽에다 포커스를 해야 한다.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죠. 미국 주식 대비해서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패턴들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마무리를 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게 무너질 수 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대만 뭔가 이슈 생기면 이거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고 뭐고 간에 반도체 문제 생길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술 수출 안 한다고 그랬던 거 다 막 헷갈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심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세대 간의 불평등, 신흥국과 선진국과의 불평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고립화 정책, 각자 도생 뭐 이렇게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질 거고 그러면 경제 성장은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결국 투매. 기존적으로 너무 이제 한 번에 쭉 올라왔던 거에 대한 투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미중 같은 경우도 어저께 만든 자료인데 어저께 3시간 전 뉴스로 나왔던 게 미국이 이제 한미일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 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미중 갈등을 재점화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망 재편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계속 중국에 이제 옐런도 가고 블링컨도 가고 계속 가서 뭔가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든 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결국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두 종류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거대 자산운용사들, 뭐 블랙락이 됐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결국은 지분율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UBS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도 풀었고
외국인 지분 이제 몇 프로 이상 못 하게 했던 것들 다 풀었거든요. 근데 왜 자기 자본을 가지고 더 투자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그 2000년대 넘어가면서 미래에셋 나오면서 뮤추얼 펀드 나왔던 시기에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커져서 지금 미래에셋 그룹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금융그룹이 저렇게 단시간 내에 진짜 메이저 금융그룹이 된 상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해외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 중국 내수에 있는 돈들을 운용해주는 운용사들이 미래에셋 같이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되게 뭐 중국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지만 답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 답이 없다 네. 뭐. 근데 결국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네.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티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새롭게 또 갖고 오시는 바람에 사실 물가 고용 요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했는데 네. 시간은 없어요. 딱 2분 만에 우리 마지막 장표만 보고 시나리오별 전략 요거는 네. 시청자분들이 보셔도 좀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아서 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시나리오 변전략 저희가 네. 이제 FOMC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이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GDP도 나왔고 코어 PC도 그쵸. 나와서 걔네들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물가가 올라가거나 고용이 올라가거나 물가가 올라가고 고용이 내려가거나 네. 이 두 가지 팩터가 제일 크니까 그 두 가지 팩터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리면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 네 가지 정도가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네. 맨 마지막에 3번, 4번 사이 정도가 아닐까. 3번, 4번 사이. 네, 물가 다운은 저는 물가는 어느 정도 다운될 것 같아요. 원자재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원자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중국이 굉장히 경기가 살아나지만 않으면 원자재가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값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이제 리스크라고 보이는 건 중국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이게 미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GDP도 잘 나오고 코어 PC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없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는 어느 정도 다운되는 상태라고 보고 고용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 계속 이제 온쇼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갑자기 실업률이 폭등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좁은 길이지만 네. 빅테크 AI와 에너지 효율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 장표까지 고용보고서 발표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 한번 짧게 살펴봤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